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순영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텅 빈 집에서 혼자 찬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반찬이 가득하지만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허전하기만 합니다. 명절이 지난 지 벌써 2달이 됐는데 아들 민재한테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며느리 문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딸 민희는 그나마 가끔 전화는 하는데 그것도 아이 봐달라거나 반찬 좀 해달라는 부탁뿐입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돼. 하준이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서. 엄마, 김치 좀 담가줘. 우리 집 냉장고 텅텅 비었어.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엄마. 그게 내 자식들한테 내가 가진 의미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어요. 민재네 가족은 명절 당일 아침에서야 올해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민희네도 남편 회사 행사가 있다며 오지 않았죠.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하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이 집이 그날따라 궁궐처럼 넓고 텅 비어 보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이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이 집에 온기가 있었어요. 비록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이 집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집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이 차가워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반은 하얘졌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났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지어 자식들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한테서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2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 문주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예전엔 그래도 어머님 하고 웃으며 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들네 집에 가면 마치 불청객이라도 온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건강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집에서 푹 쉬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지만 그 말의 속뜻은 오지 마세요였습니다. 아들 민재는 그런 아내의 태도를 보면서도 한 번도 나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문주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친정엄마랑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제 말은 빌라를 민재 씨 명의로 증여받으면 나중에 유준이한테도 좋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증여? 내가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집 문희 엄마가 내가 없을 때 빌라의 부동산 중개인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님, 이 동네가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빌라 시세가 많이 올랐대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그냥 유준이 아빠한테 증여하시는 게 어때요? 세금도 덜 내고 나중에 유준이한테도 물려줄 수 있잖아요. 마침내 며느리가 직접 입을 열었을 때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손자한테 재산 물려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이 빌라를 걸어 다녔습니다. 1층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처음 이 집을 샀을 때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주택이었던 이곳을 빌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첫 월세를 받던 날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민재대학 등록금 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벌어온 월세로 아들과 딸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나는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2억 원을 저축했고, 이 빌라도 알뜰하게 관리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식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은 나를 관리하기 힘든 늙은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내 집을 마치 며느리 자기 것인 양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빌라를 금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소화기 너머로 부동산 중개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재개발 예정지라 시세가 좋은데 금매로 하시면 손해보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최대한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속 어딘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70년 만에 시작하는 이순영이라는 한 사람의 진짜 인생이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계약자 나왔습니다. 7억의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이에요.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인데 내일 계약 가능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억. 시세 그대로였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재개발 예정지라 그런지 가격을 깎지 않아도 됐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30년. 내가 이 집에서 산 세월이 30년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간병하고 혼자 버티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 장의 계약서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잔금일은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니,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치 살림을 꺼내보니 정말 많더라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 입었던 옷가지들, 남편이 쓰던 안경, 명절 때마다 받았던 선물들.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민재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입었던 셔츠가 나왔어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엄마, 나 이제 형아 됐어. 하면서 가슴 쫙 펴고 학교 갔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40대 중반의 어른이 됐네요. 그리고 엄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미니의 피아노 발표회 사진도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나.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했었죠.
연주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와 내 품에 안기던 딸. 엄마 떨렸어. 그런데 엄마 보면서 쳤더니 안 떨렸어. 그때 그 아이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걸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 혼자 두고 먼저 가서. 우리 민재랑 민이가 당신 잘 모실 거요. 내가 못다한 사랑, 아이들이 대신해 줄 거라고 믿소.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 이번엔 내가 당신 편하게 해주겠소.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은 당신 기대처럼 되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줘서, 너무 많이 희생해서 아이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렸나 봐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중고로 내놨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식탁, 소파, 침대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이렇게 비우고 나니 시원하더라고요. 집만 비운 게 아니라 마음도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들과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지나고 내 생일도 지났지만 어차피 연락 없을 거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우리 민재는 바빠서 그래. 민희는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1층 주차장도 깨끗이 쓸고 계단도 닦고 옥상 빨랫줄도 걷었어요. 주차장을 청소하면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 빌라만 잘 되면 우리 노후 걱정 없을 거라고 했어요. 월세 받아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살자고 했거든요. 남편의 꿈은 반만 이뤄졌습니다. 월세로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지만 정작 우리 둘의 여행은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7년 전 남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공들여 만든 이 집을 내가 팔아버리네요. 하지만 이해해 줄 거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7억이라는 숫자가 낯설었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 모은 2억까지 합치면 9억. 이 돈이면 남은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민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죠. 엄마, 다음 주에 민호 생일인데 미역국 좀 끓여줄 수 있어. 그리고 민호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한데 민이야, 엄마 지금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무슨 바쁜 일이 있어? 제발 좀 도와줘. 나 진짜 힘들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단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구나. 엄마, 왜 이래? 진짜 이기적이다. 알았어. 그럼 됐어. 딸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필요에만 맞춰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편지와 사진 몇 장. 정말 그게 다였어요. 여동생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아, 나 강릉 가도 될까? 언니,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언제 와? 내일 가도 돼. 물론이지. 언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다 얘기해 줄게.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빌라를 뒤돌아봤어요. 추억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안녕입니다. 고마웠어. 그동안.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강릉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본 게 언제였던가요? 남편이 아프기 전,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 그때 강릉에 놀러 갔었죠. 남편이 바다 보러 가자 해서 둘이서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강릉터미널에 도착하니 여동생 순옥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8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왔었으니까요. 언니, 순옥이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언니, 울지 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펑펑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순옥이네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서 초당 순두부 식당을 운영하고 2층이 순옥이 생활 공간이었어요. 언니, 2층에 방 하나 비워놨어. 거기서 지내. 고마워, 순옥아. 배 끼쳐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자매인데. 그나저나 언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강릉에 온다고 하고. 저녁을 먹으며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증여 요구, 자식들의 무관심, 그리고 집을 팔고 온 이야기까지. 순옥이는 가만히 듣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언니,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그래, 응. 언니는 평생 남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 언니를 위해서 살아야지. 순옥이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부모님, 남편, 자식들. 정작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지 못했어요. 순옥아, 너는 어떻게 혼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순옥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 바로 나 자신이. 내가 나한테 제일 잘해줘야 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 늘 자식 걱정, 남편 걱정만 하며 살았지. 정작 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이가 깨웠습니다. 언니, 일어나. 바다 보러 가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이 시간에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순옥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경포대 해변에 도착한 이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 반짝이는 바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예쁘지? 나 매일 아침 여기 와. 매일 장사하기 전에 꼭 바다 보러 와. 그래야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거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짜릿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준호가, 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 여기서 살자. 언니, 자리는 늘 있어. 순두부 식당은 아침 7시부터 오픈했습니다. 준호기가 두부를 직접 만들었어요. 국산 콩으로 만드는 정성스러운 두부였습니다. 언니, 여기 앉아만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심심하잖아. 내가? 서빙. 응.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주문받고 음식 날라주면 돼. 70세의 생애 처음으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주문을 받는 것도 쟁반을 드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재미있더라고요. 어머니, 순두부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소통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되면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그럴 때 순옥이는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언니, 놀러 가자. 뭐, 장사는? 에이, 오후에는 손님 별로 없어. 오늘 날씨 좋은데 바다나 갈까? 순옥이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준호가, 너 이렇게 살아서 돈은 모이니? 언니, 돈 많이 모아서 뭐 해? 나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돼.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평생 나중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노후를 위해. 그렇게 현재를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 나중이 오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릉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식당 일을 도우며 오후에는 순옥이와 이곳저곳 다녔어요. 커피거리도 가고 중앙시장도 구경하고 정동진에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바쁜 장사를 끝내고 순옥이와 둘이 앉아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순옥이가 소주를 한 잔 따라줬어요. 언니, 건배하자. 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 잔을 부딪히고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따뜻했어요. 아니, 어쩌면 따뜻한 건 소주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준호가 고마워. 뭐가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나도 좋은 걸. 혼자 사니까 외로울 때도 있었거든. 이제 언니랑 같이 살면 덜 외롭겠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문으로 보이는 별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 가득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서 온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상관없구나. 자식들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됐어요. 내 하루는 내가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식당 일도 제법 익숙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오늘은 두부 상태가 정말 좋아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녁에 수노기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5월의 바다는 따뜻했어요. 언니, 요즘 표정 많이 좋아졌어. 그래, 처음 왔을 때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 수노기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준호가, 나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방해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언니 없으면 나 어떡해? 언니는 여기 있어야 돼. 고마웠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진작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자식들한테만 매달려서 몰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남편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잘했소. 당신 인생사시오. 나도 이제 편히 떠날 수 있겠소. 꿈에서 깨어나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 나 행복하게 살게요. 70년 만에 남편 떠나보낸 지 8년 만에 나는 비로소 활기찬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의 아침은 언제나 아름다웠고 바다는 나를 위로해줬으며 동생 순옥이는 내 곁을 지켜줬습니다. 아들과 딸, 연락이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겁니다. 강릉에서의 3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7월이 됐어요. 여름 성수기라 식당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초당두부를 먹으러 많이 찾아왔거든요. 언니, 오늘 정말 바쁘다. 우리 장사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준옥이는 신이 나서 일했고 나도 덩달아 즐거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지만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일하는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민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며느리 문주와 딸 민희도 서 있었습니다. 준옥이가 놀라서 나를 쳐다봤고 나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집을 팔고 사라지다니. 민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았어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7억이나 되는 집을. 민재야, 그건 엄마가 우릴 배신한 거예요. 그 집은 우리 집이기도 했잖아요. 배신.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배신했다고요? 평생 희생하며 살았던 내가.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다 쳐다봐. 민희가 민재를 말렸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집 다시 사야 해요. 민재야, 집은 이미 팔렸어. 새 주인이 들어갔단다. 그럼 그 돈이라도 내놔요. 그 돈으로 다른 집 사야죠. 내놔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역시나 자식들이 원하는 건 집이었고 돈이었습니다.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나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옥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근처 카페로 자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4명이 마주 앉으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민재야,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네.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자식들 눈에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겠죠. 70년을 순한 양처럼 살다가 갑자기 반항한 거니까요. 엄마, 우리 진짜 걱정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은 팔렸다고 하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민희도 말했습니다. 걱정은 했겠죠. 하지만 그게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한 거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문주. 나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문주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2년 전에 내게 뭐라고 했지? 어머님, 그게 증여 얘기했잖아. 빌라를 민재한테 증여하라고. 그게 결국 친손자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라고. 그 말을 하자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민재야, 너는 몰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문주가 분명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설마, 엄마. 며느리가 먼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민희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가 이 사실을 정말 몰랐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넌 정말 몰랐니? 당연히 모르죠. 엄마, 대체 어디서 이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2년 전 문주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면서요? 빌라 가격 많이 올랐죠? 응, 그렇다고 하더구나. 어머님, 제 말은요. 이왕이면 빌라를 민재 씨 앞으로 증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건 결국 그게 유준이한테 물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친손자한테 재산 물려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주는 고개를 더 숙였고 민희는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진짜 몰랐어? 나는 정말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주를 쳐다봤지만 문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주야, 당신은 왜 아무 말이 없어? 민재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냥 우리 유준이 미래를 생각해서 유준이 미래. 그게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는 이유가 돼? 가로챈 게 아니에요. 증여는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당신이 빌라 물려받을 거잖아요. 문주가 변명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물려받는 거랑 빼앗는 건 달라요.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새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민희야, 나도 내 연락을 기다렸어. 그런데 넌 엄마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지. 아이 봐달라, 반찬 해달라. 그것뿐이었어. 민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너희들 모두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 엄마는 언제나 거기 있고 언제나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엄마.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건 아니. 그래,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닐 거야. 그냥 무심했던 거겠지. 하지만 그 무심함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른이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민재야, 엄마는 너희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재야, 나는 안 돌아가. 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준옥이랑 같이. 바다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지만 엄마, 70년을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다시 예전처럼. 예전처럼 너희 필요할 때만 연락받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라고? 아니에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민재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리고 나도 이제 변하고 싶지 않아. 문주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문주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문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어나, 문주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어머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만 했어요. 문주가 울먹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문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재와 민희를 봤어요. 너희들, 엄마는 서울로 안 돌아가.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엄마,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 각자 자기 삶을 살자.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고,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는 거야.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대신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뵈러 와도 될까요?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자식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 가끔 연락하고 보고 싶으면 보러 와. 하지만 이제 엄마한테 뭘 요구하지는 마. 네. 엄마, 알겠어요. 자식들이 강릉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오니 순옥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재와 문주가 다시 강릉에 왔습니다. 이번엔 손자 유준이도 함께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유준이를 본 게 1년 만이었습니다. 할머니! 유준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우리 유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누군지 기억은 하고? 당연하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녹았습니다. 유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죠.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문주가 내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당당했던 모습은 없었어요.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순두부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준옥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문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가족만 생각했어요. 유준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집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런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주야, 왜 나한테 이런 속마음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오해하지 않고 좋았을 텐데. 민재는 정말 몰랐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문주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민재야, 너가 무심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아빠 돌아가시고 8년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엄마한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 죄송해요. 괜찮았냐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마 괜찮다고 했을 거야. 그게 엄마니까.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그게 더 슬펐어. 민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엄마, 제가 형편없는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민재야, 엄마는 너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지. 정말 죄송해요, 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제가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문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번 카페에서처럼. 어머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친정어머니한테도 여쭤봤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너무했다. 시어머니도 사람이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니라고.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예. 친정엄마도 많이 화내셨어요. 나도 시어머니였는데 내가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얼마나 슬펐겠니라고 하시면서. 문주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유준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용서해주세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유준아, 괜찮아. 할머니는 화난 거 아니야. 정말요? 그럼 우리 집에 놀러 오실 거예요? 그건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엄마를 강릉에서 모셔가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서 사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래, 네. 그리고 명절에는 저희가 강릉으로 올게요. 엄마가 서울로 올 필요 없어요. 명절에 여기로? 네. 이모 식당에서 다 같이 순두부 먹으면서 지내면 되잖아요. 준옥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지. 명절에 우리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 나도 조카 얼굴 자주 보면 좋고.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나도 미소를 지었어요. 문주야, 일어나. 이제 됐어. 어머님,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끔 만나고 안부 묻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어머님, 다만 한 가지.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뒤에서 계획하고 그러지 말고. 네, 어머님. 꼭 그러겠습니다. 문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나를 진심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도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다 큰 어른이. 유준이도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유준이 사랑한다. 우리 유준이 제일 사랑해.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 뭐 하시면서 지내실 거예요? 준옥이 식당 일도 돕고 있고. 사실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 뭔데요? 카페를 하나 열까 생각 중이야. 이 근처에 빈 가게가 있더라고. 작은 카페. 카페요? 응. 강릉이 커피로 유명하잖아. 신선한 원두도 구하기 쉽고. 나이 든 사람들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 보고 싶어. 준옥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해. 우리 식당 옆에 빈 가게 있잖아. 거기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볼까?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좋으시면 제가 계약 도와드릴게요. 카페 인테리어도 같이 알아보고. 아니야, 민재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돈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니까. 네. 알겠어요. 그래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아들. 그날 저녁 우리는 순두부 식당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옥이가 특별히 정성 들여 만든 순두부찌개였어요. 이모, 정말 맛있어요. 그치? 많이 먹어. 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전엔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베푸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유준이 방학 때는 며칠 묵고 가도 돼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유준이한테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와, 좋아요. 유준이가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날 때 나는 터미널까지 배웅 나갔어요. 엄마,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언니,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준옥이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순옥아. 너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용기 낸 거지. 나는 옆에 있어준 것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다가 보였습니다. 8월의 바다는 파랗고 넓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도 기뻐하고 계시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의 대답인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소.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70세, 아니, 이제 71세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후회 없이 살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매일 바다를 보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자유가 아닐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72세가 됐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준옥이 말처럼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졌어요. 언니, 오늘 카페 오픈 2주년이잖아. 축하해. 벌써 2년이 됐네. 시간 참 빠르다. 순두부 식당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 단순하지만 정직한 이름이죠. 실제로 카페 창가에 앉으면 경포대 바다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70대에 카페를 연다니 무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강릉은 커피의 도시였어요. 신선한 원두를 공급하는 도매처가 많았고 로스팅 공장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직접 원두를 고르고 시음하고 우리 카페만의 블렌딩을 만들었어요. 언니, 이 원두 어때? 산미가 너무 강한 것 같아.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좋아해. 젊은 사람들은 신맛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커피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메뉴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생강라떼. 우유에 생강을 갈아 넣고 꿀로 단맛을 더한 음료였어요. 커피가 부담스러운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메뉴였죠. 아주머니, 이 생강라떼 진짜 맛있네요. 속도 따뜻해지고. 그쵸, 생강이 몸에 좋아요. 자주 드세요. 생강라떼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사진이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쁜 라떼아트와 함께 강릉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할머니, 여기 생강라떼 2잔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생강라떼는 누적일만 잔을 앞두고 있어요. 하루 평균 14잔 정도를 2년간 판 거였어요.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 나한테는 뿌듯한 성취였습니다. 바쁜 날은 정말 정신이 없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바쁜 게 행복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료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민재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강릉에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 오늘 카페 손님 많네요? 응, 주말이라 그래. 민재야, 너도 생강라떼 한 잔 마셔. 네. 엄마가 만든 거니까 맛있겠다. 문주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며느리처럼 느껴져요. 어머님, 제가 케이크 만들어 왔어요. 카페에서 파시면 어떨까 해서요. 오, 문주가 만든 거야? 예쁘다. 어머님 카페가 잘 되니까 저도 기쁘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고마워, 문주야. 유준이는 방학 때마다 강릉에 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손자는 할머니, 카페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할머니, 제가 테이블 닦을게요. 우리 유준이 참 기특하다. 나중에 할머니가 용돈 줄게. 에이, 괜찮아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딸 미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안부를 물어왔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엄마 건강해. 걱정 마. 엄마, 다음 달에 민호 데리고 놀러 갈게. 민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 그래, 많이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명절에는 정말 다 같이 강릉으로 모였습니다.
준옥이 식당에서 차례상을 차리고 다 같이 절을 했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우리 하준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차례를 지내고 나서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밥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웃으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준옥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러게. 늦었지만 다행이야. 저녁에 순옥이와 둘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아침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바다는 언제나 거기 있었고,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언니, 2년 전에 언니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 응, 기억나지. 그때 나 완전 엉망이었지.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너가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어. 고마워, 순옥아. 나도 언니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파도 같은 거구나. 때로는 높이 치솟고, 때로는 잔잔하고. 중요한 건 그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는 거죠. 70년 동안 나는 파도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이제는 내가 파도를 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으며. 준호가,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언니 지금 최고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 그 중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도 보고 계시죠?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일기 쓰는 게 취미가 됐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고, 유준이가 전화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다. 저녁에는 순옥이랑 바다를 걸었다. 내일도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이어지길.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72세. 많은 나이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순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동생과 바다를 거닐고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랑을 나누고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바다를 보러 나가고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생강라떼를 만들고 그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